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제롬 파월과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일론 머스크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9월 21일, 바로 어제죠. FOMC 미팅 이후에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로 지금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제롬 파월이 맞는지, 아니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는지,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우리가 투자자로서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OMC 미팅 이후에 공식 그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요. 연준의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지표들은 지출과 생산의 완만한 성장을 가리키고 있다. 즉, 경제 상황은 비교적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가 활발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수급 불균형,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더 넓은 가격 압력을 반영하여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과거의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에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나도 갖고 싶고 옆에 사람도 갖고 싶고 또 그 옆에 사람도 갖고 싶고 해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현상, 그것이 바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이 3병이 있었는데 물이 1병으로 줄었다.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럼 물의 가격이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그것을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인플레이션은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관련된 어떤 수급 불균형, 즉 공급 쪽의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도 결국은 공급 쪽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쪽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감소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월의 의도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엄청난 인적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전쟁과 관련 사건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조성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밀이라든지 뭐 여러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 석유라든지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은 장기적으로 2%의 비율로 최대 고용 및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고자 한다. 즉, 인플레이션 목표는 2%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준은 기준금리 목표를 3.25%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며 지속적인 증가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지금 자이언트 스텝 밟아가지고 3.25까지 높였는데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에 계속해서 겁을 주고 있죠. 또한 위원회는 올해 발표된 연방준비은행의 대차 대조표 규모 축소 계획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재무부 증권 및 기관 부채, 그리고 기관 모기지 담보증권 보유를 계속 줄이기로 했다. 그래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해서 2%로 되돌리는데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 채권 뭐 이런 것들을 시장에다가 다시 돌려주고 현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죠. 연준이 현금을 회수하게 되면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이 돈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물건의 가치는 낮아지죠. 그래서 물가가 낮아질 거다.
이런 목표로 지금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의 적절한 입장을 평가할 때 연준은 들어오는 정보가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감시할 것이다. 계속해서 데이터도 살펴보고 어떤 현상인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목표 달성을 제외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면 적절한 통화정책의 입장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위험이 발생하면 또 금리를 올리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연준은 그 공중보건, 노동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치, 금융 및 국제개발에 대한 수치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것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준의 그 의원들이 다 들어있죠. 자, 그래서 2022년 말이 되면 그 연준의 그 목표하는 그 기준금리의 평균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The Median Rate라고 하는데 그것을 4.4%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리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시장이 계속해서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사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아시아 경제 내용인데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한미금리가 재역전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 0.75, 0.75 포인트 인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14년 만에 금리 3%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 금리 수준은 2008년 그때가 금융 위기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그 전 세계 그 금융 시장에 그 위기가 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열심히 따라갔는데 이제 한 방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또 이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제롬 파월 그 페드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강한 매파적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말 금리 전망치도 4.6%로 상향됐다.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물가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목표를 5.2에서 5.4, 2.6에서 2.8 약간 높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적게 채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약간씩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올해는 3.7에서 3.8, 2023년에는 3.9에서 4.4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 더 좋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7에서 0.2, 1.7에서 1.2 그러니까 페인이라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잭슨홀 미팅에서도 페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업, 그리고 가게 이르기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업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 물가도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경제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도 물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이렇게 과감하게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완전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우리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다 라고 하면서 연준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수요일 연준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머스크가 트윗을 올린 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일주일 전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트윗에서. 일부 상품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만연하다 라고 지금 기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수요일 그 트윗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대신 가격 하락으로 알려진 디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또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그 CEO인 그 캐티 우드죠. 캐티 우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재라든지 석유라든지 구리와 같은
몇 가지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지난 몇 달 동안 2020년 초 피크에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미 주요 원자재 가격은 피크를 찍고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이렇게 강하게 올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살펴보면요. 구리입니다. 구리의 5년 차트인데요. 굉장히 그 피크를 찍고 나서 떨어졌죠. 그리고 밀입니다. 밀도 마찬가지로 피크를 찍고 떨어졌죠. 그리고 원유입니다. WTI 그 원유 선물인데요. 이것도 피크를 찍고 떨어졌죠. 오히려 그 과거 수준, 평균 수준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평균보다는 약간 높긴 하지만 평균적인 그 통화량 증가를 고려한다면은 이것도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요. 굉장히 둘이서는 지금 다른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이고 그리고 비례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화폐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주로 이해하고 있고, 반대말이 이제 디플레이션인데 물가 하락입니다. 즉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사람들이 이제 위축되게 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거니까 내가 돈을 아껴야 되겠다. 기업들도 경기가 안 좋을 거니까 더 투자를 하지 말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줄게 되면서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사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똑같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일론 머스크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의견에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 말 중에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지금 보통은 그 CPI라고 합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이 CPI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CPI는요, 다소간 인플레이션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콜라와 사이다가 있다고 할게요. 그럴 때 이제 콜라가 100원에서 3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콜라가 비싸졌으니까 사이다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사이다를 먹을 겁니다. 그런데 CPI 계산을 하기 위해서 굳이 사이다를 넣는 것이 아니라 콜라를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사이다를 먹기 때문에 실제 그 가격 평균을 낼 때 낮아지게 되지만 굳이 콜라를 넣음으로써 CPI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간 인플레이션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CPI 자체가 통계인데 이 통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이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유명한 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는 언제 어디서나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그 통화량이 팽창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다른 것과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이 관점이 과연 맞느냐 하는 또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08년에 굉장히 심각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각국 중앙은행이 엄청난 양의 화폐를 시중에 투입을 했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화폐적 현상, 화폐 수량설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래서 화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금리도 높이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축소시켜야 한다. 라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전후로 벌어진 상황을 볼 때 반드시 이렇게 통화량 팽창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또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요, 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서플라이 공급이 문제인가 아니면 디맨드 수요가 문제인가 누가 더 문제인가 라는 그런 자료를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supply driven infl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 즉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원인을 나타낸 거고요. 이제 파란색을 보게 되면은 demand driven inflation 그래가지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수요가 문제가 돼가지고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서 파월이 이야기를 했죠. 파월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망에 문제가 있고 코비드 코로나 때문에 또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공급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공급 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 수요를 줄이는 겁니다. 이 수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이 파란색의 수요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파란색의 수요만을 줄여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라는 것에 우리 일론 머스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공급망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여러 그 건축 자재에 쓰이는 광물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인해서 꽁꽁 이제 묶어 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계의 모든 공장이 지금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이렇게 셧다운 시켜 버리니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러한 문제점을 공급 측면에서 겪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급망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수요 쪽에만 초점을 둬서 계속 급격하게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밟았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고 또 많은 경제학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코노믹 리뷰에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어요. 여기 최근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그 원인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물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무역이 이제 중단됐기 때문에 항공, 해운 등 이제 물류 인프라가 과잉 운영이 됐겠죠. 과잉이라고 됐겠죠. 원래 과잉은 아니었지만 수요가 없으니까 과잉이라고 판단이 돼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규모를 축소하게 됩니다. 인적, 물적 인프라의 규모를 축소하게 되는데 다시 이것을 기존과 같이 늘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번 뭐 잘리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그런 위험을 안고 가기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뭐 다른 직업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많았죠. 우리 뭐 파일럿들도 장기간 뭐 휴직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의 그 인프라를 갖추는데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복구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생산하는 공장 운영에 영향을 이제 미쳤다는 겁니다. 즉 생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제 물류에도 문제지만 그 공장 운영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다시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내가 생산량을 많이 늘리도록 투자를 해서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석유 기업부터도 그렇고요. 다른 이런 많은 기업들이 이런
생산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것에 주저주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자체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수요 쪽에만 계속해서 이제 압력을 가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진짜 한 번도 굉장히 그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큰데 이걸 세 번이나 지금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가게도 위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위축이 되고 이 사회 전체가 이제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 자체가 이제 줄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내가 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출을 다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그렇게 심각한 경우가 겹치고 해서 나타난 것은, 과거에 살펴보면 미국에 그런 공황이 있었습니다. 대공황이 한번 오게 되죠. 그리고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이 오게 됩니다. 모두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투자도 하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샀는데 그 자산의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동안에 자기가 투여했던 그 시간과 노력이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로 그 디플레이션은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나쁠 수 있다는 것이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가 그 유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사실은 겪어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조차도 과거에 이 인플레이션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시적인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3번이나 하고 완전히 입장이 180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와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주장을 한 거죠. 자, 벌써 이렇게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의 핵심 이유가 뭐냐? 핵심 이유가 수요가 강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죠? 그리고 제로 코비드 정책이라고 해서 세계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중국에서 셧다운하면서 공급망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그 서플라이 드리븐 인플레이션이 훨씬 지금 디맨드 드리븐 인플레이션보다 높지 않습니까? 이것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났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급격하게 이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공급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런 기업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공급망 쪽에서의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계속해서 그 최대 생산량을 갱신하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 아닙니까? 그런 테슬라의 그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이런 위험이 닥쳤을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서 해결책을 내놓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더 강한 기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일론 머스크가 봤을 때 공급 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노력하지 않은 채 오히려 물론 뭐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직 수요에만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심각한 경기 침체, 더 쌓이면 디플레이션, 그것이 더 심해지면 대공황과 같은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지금 급격한 그 금리 인상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인 9월 21일 그 FOMC 미팅 이후에 그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우리 투자자들이 냉철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자로서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제롬 파월과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일론 머스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